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뜨거운 분야는 정치권인데요. 부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촉발된 지역 정가 분위기와 여론 살펴보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이슈들 짚어봅니다. 도움 말씀에 한세혁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12.3 계엄 사태가 있은 지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한마디로 해서 좀 착잡한 느낌이고요. 아마 온 국민들이 이런 느낌을 가졌을 텐데, 좀 더 생각나는 게 갑자기 예리 프롬이 인세인 소사이어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회라고 표현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계엄 이후에 탄핵, 지금까지 너무 역동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심도 출렁거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래서 특히 한마디로 좀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보수가 진보가 진짜 어떤 가치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 하나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좀 약간 좀 착잡하다는 심정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떤 총평으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총평으로 좀 착잡하다 네. 심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좀 이번 계엄, 탄핵 사태에 대한 분위기가 사뭇 차이가 좀 납니다. 네. 부산 지역의 정치권 반응, 또 이를 보는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예, 부산도 예전에 부산시에 있었던 이제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했듯이 상당히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부산 시민들이 어떤 민심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계엄이 이제 된 이후에 상당히 좀 탄핵에 대한 탄핵 여론이라든가 계엄 반대 여론이 컸죠. 네. 뭐 그만큼 부산은 좀 보수적인 텃밭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또 민심이 좀 역전되는 과정이 있는데, 서울이나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인천이나 대구, 그러니까 대구가 가장 좀 컸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작용이요. 계엄에 대한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에 대한 그 찬성 여론이 비등하게 높아졌다가 지금은 탄핵의 이후에 민심이 또 계속 좀 이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그것도 대구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거 수치로 보면은 73.6%라고 보는데 이게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었었는데, 지금은요 탄핵 이후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약 5%에서 7%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 반작용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이 가장 좀 반작용이 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이어서 부산이 이제 5%에서 7%니까 약 수치로 보면 40.6%가 이제 다시 또, 그러니까 계엄 이전은 이제 회복된 상태로 볼 수 있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런 입장 판도의 변화 추이를 좀 더 한 번 더 짚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에 일찍 보면 민심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수치가 나타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민심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동정 여론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민심이 좀 약간 과거보다 이제 계엄 탄핵 이 과정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어떤 그 지지층의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하나 또 이번에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보수층이 또 이제 많이 나타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보수층의 결집이 좀 크게 나타났다. 그 결집의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딱 생각하니까 탄핵 이후에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전에는 보수가 우리가 투표 때 되면 샤이 보수라는 것이 예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는 샤우팅 보수라고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그것이 잘못 비춰지면은 잘못 비춰진 것이 아니라 부정성적으로 나타나면은 굉장히 극으로 표출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민심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이제 지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런 변화에 따라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또 야기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배경은 또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어쩌면은 일종의 보면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지금 착시 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좋아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착시 효과로 나타난 측면도 이제
그걸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세 가지 요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도 쪽이라든가 중도에서 일부분이라든가 젊은 층에서 이제 일부분 이런 어떤 보수층으로 어떤 결집되는 그런 거로 인해서 이런 어떤 민심의 어떤 그 다이나믹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착시 효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네. 더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착시 효과 중에 하나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치 여론조사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이 이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요즘에는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서 이제 ARS를 많이 합니다. 네. 그때 보수층은 적극적으로 이거에 응답을 합니다. 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제 뭐 진보라든가 뭐 그런 층에서는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과집 현상, 과대 표집된다는 거죠. 샘플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정의 어떤 의사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일종의 보면 착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짚어주셨는데 네. 국내 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지난번에 그 면태균 사건에서 이제 나타났듯이 이 여론조사의 가장 큰 한계이자 어떤 위험성 중에 하나는 조작이 하나이고요. 그거로 인해서 뭐 사실 이번에만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여론을 잘못 왜곡하고 어떤 지난번에 그거는 신문에서 아니 방송에서 보도가 돼가지고 누구 좀 올려줘라 내려줘라 이런 거를 조작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유머리스트가 한 얘기가 세상에 거짓말이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냥 거짓말, 일반인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마크 트웨인이 세 번째로 내세운 게 통계라는 거를 얘기했었어요. 네. 통계가 잘못 오용되면은 새빨간 거짓말보다도 나쁜 거짓말 될 수 있다. 그래서 참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통계에서 경계해야 되고, 좀 그만큼 통계에서 어떤 신뢰성과 어떤 그 정확성, 투명성, 요즘 들어서는 인테그리티에서 정결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그런 통계의 모습을 보면 저는 미국에서 발표하는 그 연준에서 발표하는 거 있죠. 금리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실무에 연준 의장이 그냥 막 시장 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준 의장은 거의 통계를 보거든요. 네. 그만큼 미국의 통계가 그만큼 정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잘 갖춰졌다는 것이 의미죠. 네. 그래서 통계가 잘 갖춰졌다면 수치가 제대로 정확하다면 이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조작되거나 이렇게 좀 통계 사실 샘플링 과정에서 좀 약간 좀 어떤 인위적인 그런 것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그런 객관성이 결여된다면은 새빨간 거짓말보다도 더 나쁜 그런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좀 통계 조작과 같은 한계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런 여론조사 수치를 더 잘 받아들이려면 그 기준이 제시가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예. 기준은 사실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그러는데 수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요. 그 수치가 담고 있는 의미, 가치가 진짜 얼마만큼 진실되고 정확한 것인가 라는 것을 시민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검색 시대라고 하잖아요. 검색은 그냥 눈으로 들어온 거 뇌의 프로세싱 거치지 않고도 그냥 표출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고서 이제 좀 사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 좀 해야 되는 거죠. 또 네. 이게 정말 바른 수치인가? 막 그렇게 된다면은 수치에 대한 어떤 민감성을 좀 갖고서 수치보다는 수치가 갖고 있는 가치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요. 거기에 쉽게 이렇게 아주 부안해동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도 필요하고 통계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조사 어떤 기관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시민분들은 좀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죠. 좀 사색하는 네, 태도가 맞습니다. 필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여론조사와 같은 통계뿐만 아니라 SNS가 발달하면서 이 가짜 뉴스가 그렇죠.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유념해야 할 시민의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것도 참 진짜 우리 사회에서 현재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저는 정치권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지들이 아니면 말고 시키니까요.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먼저 좀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러니까 진짜 이게 검색 시대의 폐해인데
인터넷상이라든가 SNS상에 떠도는 그런 어떤 사실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시니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가 진짜가 아니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거에서 일단 자기 자신이 그걸 필터링할 수 있는 기제를 좀 마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사실들, 책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뭐 그런 정론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좀 필터링 좀 갖춰놓고서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치 물을 정수하듯이요. 그런 어떤 필터링 장치를 시민 스스로가 갖춰야 됩니다. 일종의 시민 의식이 함양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이번에 너무 같이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많이 너무 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시민이 좀 쿨해져야 됩니다. 좀 냉철하게.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인세인 소사이어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정치권의 폐해가 극우 정치로 아주 혐오 정치로 아주 극단적인 정치로 가는 게 저렇게 폭동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이 그냥 상당히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이전보다 좀 더 쿨해져야 된다는 거, 냉철해지면서 그리고 좀 더 시민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많이 읽고 보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유튜브만 꽂혀서 안 되고요. 우리 이렇게 공중파 방송 같은 것을 또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 책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노력해야죠. 그냥 뭐 거기서만 정보를 얻은 그런 자세는 경계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민분들이 다 좀 정치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는 그렇죠.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네, 관심을 갖되 네. 좀 비판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예.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수 진보에 대한 참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진짜 지금 제대로 된 찐 보수와 찐 진보가 없습니다. 사이비 보수 진보가 판치는 시기예요. 사실 보수의 제대로 된 가치는요, 공정과 자유와 질서와 그다음 따뜻함, 온정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보수 보세요. 저 따뜻합니까? 네. 그리고 사실 기득권의 유지 보호에만 어떻게 보면 자기 역량을 발휘하죠. 너무 배타적이고요.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혁신과 포용과 뭐 이런 변화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역시 자기는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르텔을 딴 데서 찾지 말고 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스스로 지들이 카르텔을 갖고서 진보와 보수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가치를.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제대로 판단해서 이 진짜 보수가 되도록 가짜 보수들, 가짜 진보들을 퇴출시키는데 이 선거 과정이 유일한데 그런데 정당을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참 인물을 보고서 이제 투표를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요, 탄핵 정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 우리 지역들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악영향이 크죠. 가장 직접적인 것이 이제 경제 부분인데요. 탄핵으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얼마나 커갑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제 불확실성, 불안정성인데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은 경제에 악영향 주는 것은 불뻔해요. 근데 투자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것이 어떤 경기를 침체시키면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소비 지출을 좀 또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이 악영향이란 탄핵을 빨리 종결짓는 것이 필요하고요. 맺고 끊는 것이요. 이 정치권이 가장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리 선거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 대표에 대한 정치가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사법부에서도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재판 절차를 진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네, 그럼 시민들 사이에서는 좀 중도층이 확대가 되는 양상도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중도층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매체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고 싫은 거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 기준을 생각해요. 투표든 무슨 경제 활동이든 무슨 어떤 정치 활동이든 좋고 싫은 거에서 판단해서 하면 이렇게 혐오적인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데 옳고 그른 거에 판단한다면은 중도층 넓어지고요. 제대로 된 가치, 그런 설정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 특히 이런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만약에 이런 것이 마무리되면은 아마 경제는 금방
한국 경제 역동성은 상당히 세계가 인정한 부분이라서 금방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좀 시니어들이나 젊은 층들이 나름대로 생산적으로 에너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일자리라든가 그런 네. 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서로 배틀을 경쟁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거 기득권 유지에만 지금 배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국민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와서요. 오는 4월에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네. 있습니다. 네. 이번 탄핵 전국이 또 이 교육감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시나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뭐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탄핵 결정이 빨리 나면은 아마 같이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좀 생각돼요. 그래서 너무 우리 같은 경우에 이 선거가 너무 많이 보궐선거가 곳곳에 많이 일어나갑니다. 그 비용, 그 사회적인 에너지, 국가 예산 낭비 너무 크거든요. 제대로 뽑아야 돼요. 이제 후보자 뽑을 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질문하시는 본질의 질문 약간 근데 이번에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탄핵과 연관 관계가 있고요. 아마 그 탄핵 여파에 따라서 이번 그 표심도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 역대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이제 그 선거율이 좀 낮거든요. 투표율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양 진영에서 아마 조직 싸움이 아마 크게 될 것이 강하게 좀 작용할 것이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이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각 당들은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봤듯이 총선에서도 보수, 지난 대선에서도 보수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했었죠, 강하게. 아마 이번에 탄핵 여파가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지선에서는 아마 이제 보수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거의 이 선긋기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현재 상태로 계속 저렇게 현재 상태를 만약에 간다면은 아마 부산의 민심도 아마 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민심은 계속 변화하는 게 정상이고요.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맞춰서 아마 이 보수든 진보 지정이든 아마 좀 골몰할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좀 하나의 관심 어떤 정치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선에서 이거 어떻게 영향 나타날지 뭐 제 개인적인 그런 판단을 한다면은 아마 좀 이제 민주당의 어떤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약진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예측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보의 채널이 다양해진 시대입니다. 그만큼 부산 시민들께서는 현재 정치권 이슈를 바라보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많은 고민과 신중함을 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